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박정원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학기에 간호연구 및 통계 교과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 교과목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총 3명의 교수가 이 교과목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두 분의 교수님은 온라인 수업으로 주되게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요. 저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이 교과목을 이제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교과목의 최종 목표인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을 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주되게 학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하나 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앞에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내지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하는 열심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쪽지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 문의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쪽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적인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총 4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라고 보면 되겠죠?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계획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정이 덜 되었네요.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연구보고서라고 하는 거가 연구계획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이 연구보고서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교과 오리엔테이션은 되게 중요하죠. 이 수업에서 어떤 걸 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교과목 소개 먼저 할까요? 네, 간호연구. 연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괜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교수자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쉽지 않다라는 것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연구보다는 좀 다른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몰입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하게 되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잘 써서가 아니라 잘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유도했던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겪다 보면 뭔가 조금 이게 산고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뭔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간호학에 있어서 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간호를 수행을 하는 것들은 어떤 간호를 제공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간호를 하게 되고요. 또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가면서 그 학문으로서의 어떤 힘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가 바로 간호학입니다.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 과학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의학의 발전, 간호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맞춰지고 있고, 과거에는 옳았다고 하는 것들이 현재에는 이거 아니더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더라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지식들이 축적되고 있는 만큼 간호학에 있어서도 이 변화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어떤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유지를 하고 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의학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간호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케어할 때 환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 치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들, 그리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해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그 과학적인 어떤 입증 과정에 의해서 지식이 축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기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간호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효과성을 입증하기 때문이고, 이 입증된 효과에 근거해서 환자를 케어를 할 때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환자와 간호사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함께 코워하는 여러 이렇게 보건의료 전문인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근거에 기반한 간호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환자를 케어하고 여러 보건의료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근거 기반 하에 이제 근거를 만들어내서 근거에 기반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이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간호 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구 주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가 다른 이름으로 연구를 설계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간호 연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방법을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2학기에 가서 학습하게 될 논문 세미나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연구를 실제로 수행을 해서 그 수행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내야 되거든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가 다른 말로 하면 논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습득하는 것들이 바로 간호 연구 및 통계 교과목에서의 운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증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이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 성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간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논문을 작성을 하고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학부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호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논문을 쓸 때에는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룹 활동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 활동을 시키는 이유는 모든 우리가 임상 상황이나 이제 교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룹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같이 모았을 때 더 나은 어떤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그 그룹웍을 반드시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노출을 하고 이 앞에서 봤었던 연구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들이죠.
더불어서 이 우리가 연구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따라붙는 내용이 바로 윤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에 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까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 평가 기준 및 학습 성과 관리에서 제가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간호연구 교과목에서는 보고서 평가를 30점이나 두었습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일반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고서 점수를 대략 한 10점 주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 20점 정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통 100점 만점을 하는데 연구 교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교과목에서는 이게 안 지워지네요. 미안해요. 미안요. 제가 탭 사용하는 방법 내 거 바꾸어가지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쨌건 지금 지우지 못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어 커맨드가 왜 안 되죠? 쏘리. 이 수업에서는 평가를 그 중간고사 30점에 이것도 수정이 안 됐네요. 중간고사 30점에 기말고사 2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총 지필고사 점수는 50점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점수를 30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0점이 배점이 되고 출석 20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 보고서는 당연히 그룹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룹 과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 평가 점수 30점 안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10점을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10점만 그 이수증만 제출을 하게 되면 제 날짜에 제출만 하게 되면 10점 그저 받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얘는 디폴트 값입니다. 보고서 점수를 가지고 30점을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30점 부여를 할 건데 만약에 이수증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고서 평가 받은 점수에서 감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 이거 안 내고 그냥 총 10점 감점 당할래?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그냥 3시간만 여러분들이 윤리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들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증 교육받은 거는 3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하면 감점 들 일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연구계획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계속 조별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연구계획서에서 점수 물론 감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30점 만점 아니고 3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60점 이상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80점 이상의 점수는 받아가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계획서 또한 가이드 하는 대로 잘 따라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참여를 한다면 연구계획서 점수에서도 기본값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30점, 20점 배점을 해두었고요. 이 점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다 들으신다면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난이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덜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왜냐? 계속 힌트를 드릴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거 안내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 종합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 개별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업 결과물 가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자들은 피드백 후에 수정 보고서 제출하게끔 한다 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종 보고서는 70점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출을 하도록 지도를 할 거라서 이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별 학습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모든 수업이 다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하고 수업을 하는 거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교과목 개요, 학습 목표, 평가 기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2월 24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죠.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희영 교수님께서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이버 캠퍼스 기준으로는 1주차에서 3주차까지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수를 하셔야 출석이 100%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 3월 첫 주에는 한희영 교수님께서 또 강의를 올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올려놓은 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 들으셔야 합니다. 4주에서 6주차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주에도, 그러니까 3월 둘째 주가 되겠죠. 강의가 또 올라갑니다. 박서연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자료 다 모두 들으시고 나면 총 여러분들이 2시간씩 3주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지만 그래서 6시간을 들어야 하지만 대략 제가 계산을 했을 때에는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으시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속도 조절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가지고 출석에 무리가 없도록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나랑 처음 만나는 때에는 중간고사 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을 따로 내거나 내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주된 개념을 어떤 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희영 교수님, 박서연 교수님과 상의를 하고 난 후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간고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주에 여러분이 나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10장, 11장, 12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나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와 만나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하면 이거 통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실습실에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기본 데이터 값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내용 보시고 코딩하는 거는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으나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운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된 거는 뭐냐 하면 이 시간을 포함해서 요 2시간에는 연구계획서 작성한 거를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바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실제 연구계획서 작성한 거를 나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3월 개강을 하면서부터는 조별로 나한테 와서 개별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최종 데이터를 발표를 하시는 걸로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짬이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출석 인정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시험을 칠 거고요. 그 연구계획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가 얼마나 잘 작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 2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발표를 얼마나 잘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발표 자료를 얼마나 잘 구성을 했는가가 10점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슬라이드를 잘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작성을 잘 했을 때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발표할 때에도 그냥 발표 내용을 대사를 다 읽어서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이해해서 발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업을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바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하셔도 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종 확정을 하죠. 그때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만약에 수업 시간이었다면 제가 질문 있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들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동영상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이 있는 거는 개인톡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계획서 우리가 보통 프로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연구를 실제로 할 때 그 기본 틀을 설계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 도면을 설계하잖아요. 그죠? 이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과정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재를 써서 집을 지을 거고 몇 평에다가 집을 지을 건데 방은 어디다 둘 거고 그 다음에 주방은 어디 둘 거고 거실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거고 욕실은 어디다 둘 거고 몇 개를 만들 거고 콘센트 어디에다 할 거고 안에 벽지 어떤 걸로 할 거고 페인팅을 할 건지 마루 바닥은 어떤 거 할 건지 외벽은 어떻게 할 건지 대문은 어떻게 둘 건지 뭐 이런 등등등등 계획을 하잖아요. 연구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이 얻은 결과들이 실제 학문에서 또는 임상 실무에서 또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 녹여내는 거가 바로 연구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이 연구가 정말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가 바로 연구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연구 주제와 목적이 명확한지를 한번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가 즉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연구가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연구 내용들이 도출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연구 수행하는 내용들 주제와 목적 되게 명확한데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자료 수집의 가능성, 즉 연구 방법의 어떤 가능성과 적합성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수행된 연구 결과가 간호실무라든지 학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거 해봤는데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냥 해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출한 결과들이 누적되어서 실제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문적인 발전, 이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내가 작성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부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은 수정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겠죠. 이 제목을 보면 연구 주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변수과의 관계가 함축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양육 태도가
간호대학생의 뭐죠? 성장 마인드,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또는 여기에 뭐 대인관계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 양육 태도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 4개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장 마인드,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양육 태도예요? 간호대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예요. 그러면 이 부모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호대학생 관점에서 본 부모 양육 태도인지, 또는 부모의 관점에서 본 부모 양육 태도인지가 이제 여기 제목에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이 간호대학생 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조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까지 같이 보는 것인가, 이게 이제 본문 내용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어쨌건 함축적으로 대략적인 연구 주제나 변수나 방법이나 대상이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거가 바로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그냥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서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긴,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차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펀드를 받거나 또는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계획서에서는 목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표나 그림 목차가 별대로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나올 수 있는 거가 바로 서론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왜 내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서론 다음 순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이론적 개념 틀, 또는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 연구 주제가 나만 했는 건 아닐 거예요. 완전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내가 봐고자 하는 여러 변수 간의 관계가 만족하는 게 없고, 또는 어떤 연구에서는 비슷하게는 했는데 조금 어떤 차이가 있더라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 논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고찰을 해봤더니, 문헌을 탐색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변수들을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고찰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 이 연구를 어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거고,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이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설문지는 무엇이고, 또는 실험 연구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실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술을 해내는 거가 바로 연구 방법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활용한 문헌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 문헌이 있을 겁니다. 선행 연구들이 전부 다 참고 문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고서 전반에 인용했던 참고 문헌들을 다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록으로 변수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이제 제시를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부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제가 교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은 어렵지만 조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처음이어서 어렵지 절대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간호 처음 배울 때
체온 재는 것도 어색하고 혈압 재는 것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실습 딱 끝나고 나잖아요. 아우, 눈 감고도 혈압 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눈 감고 재면은 게이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좀 어려울까요? 뭐 어쨌건 그만큼 모든 것들이 처음 할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어렸을 때 밥 숟가락에 밥을 담아서 입에 갖다 놓는 게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묻히고 흘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계속 이제 숟가락질을 하다 보면 익숙하게 입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구도 그렇다. 네, 이 개념들을 쭉 나열을 할 때에는 내가 이걸 단순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다음 단계는 뭘 하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서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연구계획서 주요 구성 요소는 서론이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 주제가 도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즉 사회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 실무적 배경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나 사회적 현상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병원 간호사 이직률은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간호사 이직률은 OECD 평균 이직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더라.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을 한 거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병원 운영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이제 근거 있는 또는 이제 타당성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를 하죠. 기존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사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간호사 이직 의도를 유발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조직적 지원을 했을 때에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이 조직적 지원이 이직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라는 제시를 해줌으로써 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 작성할 때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염두에 두면서 써야 될 거. 이렇게 서론이 사실은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사실 서론이 너무 제일 어려워요. 논문을 쓸 때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순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는 좀 덜 어렵습니다. 쓰는 거가.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히 잡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논문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이게 조금 약간 규칙 같은 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다시 얘기하지만 연구 주제와 관련된 통계 결과라든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을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술을 하면서 보니까 이 연구와 관련되어서 어떤 논문들이 선행 연구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내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런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기술을 하면 서론을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이 연구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검증을 하고 할 계획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 연구 질문은 이러이러한가이다. 또는 나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이 4번 단계 연구 가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 대신에 연구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논문을 쓰는가에 따라서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서 4번 항목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론 예시 추가한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 개념을 정의합니다. 아까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나왔었고, 이식 의도 나왔었고, 조직적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룰 개념인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가 내려놨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직 의도라고 하는 거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내 연구에서는 어떤 걸로 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 너무 개념이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개념이고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런 개념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를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는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거를 쭉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요 부분은 빠져 있더라. 근데 이거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즉 뭐 이직 의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빠져 있어서 내가 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개념 모델 같은 것들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직무 스트레스 지금 계속 예시로 나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사 이식 의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조직 지원이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그 이론적 모델, 개념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 어떤 학자가 그 학자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병원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근데 이거와 관련된 이론을 내가 가지고 내 검색을 쭉 해보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만 잡아주니까 이직 의도가 줄어들더라. 이런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요 내 논문에 맞는 거더라 하면 이 이론적 프레임에 따라서 논문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론적 모델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했었냐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썼어요. 누구의 트랜지션은 이행입니다. 어떤 변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났을 때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트랜지션 과정을 밟는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못하고 다른 거를 하긴 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연구 기대 효과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론적 배경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서론이 끝나고 나면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끝나고 나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이론에서 배우실 거라서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연구 설계라고 하는 거는 양적 연구를 할 것인가 질적 연구를 할 것인가. 질적 연구는 인터뷰해갖고 뭐 기술을 하는 것들이고요. 양적 연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 양적 연구에는 실험 연구 있고 비실험 연구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나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가 처음 발발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 이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번 했지?
5명씩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물론 만나지 못했으니까 줌으로 했겠죠. 그래서 5명씩 학년별로 다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2시간씩 한 2번씩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공통된 내용들을 도출을 해냈어요. 질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학생들의 동영상 수업을 했을 때 학업성 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봤어. 성적과 학업성 지도와 관련된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숫자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 양적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연구 설계를 하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저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했었고, 또는 또 질적 연구를 했던 거가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여기 예시가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것들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구 어떤 걸 쓸 것인가. 질적 연구는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제가 썼던 논문의 예시가 있는데, 공감 능력과 관련된 거를 어떤 것들 가지고 측정을 할 건지를 예시를 들어놓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측정 도구, 양적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 여러분들 설문지 막 체크하는 거 전부 다 양적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구 개발한 거 그냥 한 거 아니거든요. 신뢰도 타당도 다 검증을 한 건데, 이 도구가, 내가 선택한 도구가 어느 정도의 신뢰값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한 것들을 이제 증명해 보임으로써 내가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 도구가 실제로 이만큼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논문이니까 내 연구에서 써도 무방할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타당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라서 이런 내용들, 신뢰값 같은 것들 제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제시하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왜 넘어가냐 하면 앞에서 다 설명을, 이렇게 뒤에 나오는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합니다. 이제 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누구? 그냥 학과 대학생 아니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참여 동의서를 받을 거고, 근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내 맘대로 그냥 뭐 100명 할 거야, 50명 할 거라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설문지, 문항수가 뭐고, 어떤 개념으로 할 거고,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그 표본수, 그러니까 대상자 수를 산출해내는,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N수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384명, 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설문지 뿌린다고 다 응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 제외될 거 이제 예상해가지고 얼마를 더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 그다음에 자료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은 보통 우리가 양적 연구 숫자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SPSS나 SAS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버전도 있어요. 14버전, 난 내가 처음 썼던 거가 12버전부터 시작했었는데 지금 21버전, 22버전, 24버전까지 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쓸 것인지 뭘 쓸 것인지, 질적 연구를 한다면 어떤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하는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 등등등등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실제 내가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방법들 분석하는 게 그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 분석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랑 공부를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윤리 고려사항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업이 끝나고는 바로 다음 차시가 이 수업이어서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연구 계획서 작성을 할 때 대상자의 연구 윤리와 참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윤리적인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 이제 기대되는 결과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요거 아까 앞에 서서 이제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좀 생략을 할게요. 본 수업에서는. 그 다음에 연구 계획서 쓸 때 연구 일정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넣긴 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점 땡땡땡 뭐 땡땡땡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무능 고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문 최종 제출해서 인쇄물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어떤 타임라인에 근거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준비할 때 이런 것도 넣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연구 예산, 특히 이거 그 연구비 지원받는 거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이거 예상 항목 이런 것들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 받을 때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이 돈 지원해주면 내가 연구할게요 신청을 할 거잖아요. 연구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지원비를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썼는가를 보고 이 돈을 몇 명한테 줄 건지를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구 계획서를 굉장히 아까 처음에 세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거,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그 결과가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목적이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당연히 이제 심사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논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로 연구계획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나면 연구 계획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하는 거가 연구 계획서 발표까지입니다. 연구 발표할 때 주의할 사항, 이제 점수 잘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분량, 시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50분 좀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싫어하시잖아요. 예, 발표하는 사람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발표 내용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 분량과 시간 조절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 학위 논문 발표할 때 15분 끝나잖아요. 땡 하고 종을 칩니다. 발표하다가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미리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표 흐름을 조정을 하는 것들, 특히 내가 핵심 내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 좀 조절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발표할 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발표에 대한 질문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이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원래 이러한 의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한국의 아버지들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연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었냐면 너 간호사지 않냐?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왜 그냥 일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냐? 이런 거는 심리학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간호학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봐야 되지 않겠니? 미수가 아버지 이렇게 딱 집은 거예요. 그래서 학위 논문 프로포zal 하면서 바뀌어가지고 대상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제 수용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했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대상자 어떻게 구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했는데 교수님들이 탁 집어낸 거죠. 근데 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대상자를 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는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언 비판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 연구가 잘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배가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 추후에게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긍정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반응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태도로 이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질문을 끝까지 듣고 이해한 후에 답변을 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중간에 말 끊고 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과정과 연구 목적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을 미리 해갖고 오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 면접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교수님들이 4학년들한테는 좀 주고 모의 면접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발표하는 자리가 있게 되면 예상 질문을 좀 수업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계획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마칠 때 연구 계획서를 쓸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문 세미나 때 논문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나면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계획서와 연구 보고서 차이 보시면은, 연구 계획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고요. 연구 보고서는 연구 수행을 하고 난 결과,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를 연구 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수행 과정과 결과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작성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거를 어떤 이의점으로 유도를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의 기본 구성 요소, 계획서에서 추가가 된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계획서에서 수정이 되는 내용들은 있을지언정 뭐 내용의 큰 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초록도 이게 나와야 요약한 거거든요. 앱스트랙은 전체 논문 내용, 내 논문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짜리의 논문 내용을 250단어 또는 요즘에는 대부분 200단어로 제한을 하거든요. 200단어로 간결하게 아주 엑기스만 딱 제시를 하는 것들을 앱스트랙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이제 연구 보고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마음이 바빠지네요. 지금 50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서론 주요 내용 기술하는 거, 연구 방법 기술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연구윤리 고려사항, 여기에서 IRB 승인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 적용한 것들을 넣게 됩니다. IRB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구윤리 심의기관에서 내 연구 계획서를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구 계획서를 보니까 연구 대상자, 즉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측면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RB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그 승인된 번호를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딱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군이라고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연구 방법 설명할 때 구체적인 절차 분석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 제시를 할 때에는 보통 이제 가설이 있었다면 그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당연히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 이제 통계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론 이런 것들 명확히 설명하는 것들. 이거는 빼면 되겠죠. 죄송해요. 연구 결과 부분인데 이게 엉뚱하게 들어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논의 및 결론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내 연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더라, 또는 다른 연구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 다르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과정. 그다음에 연구 실무적 그 정책적 시사점을 내 연구가 어떤 의의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제언한다라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말로 하니까 다 되죠. 원래 말은 쉽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가 참고 문헌 및 부록을 이제 적게 되는데,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도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APA 스타일이나 밴쿠버 스타일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참고 문헌 작성하는 거 논문 한 5편 정도만 읽어보시면 논문 그 참고 문헌 작성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APA 스타일이라고 해도 완전한 APA 스타일을 적용하는 학회가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형식을 제시하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레퍼런스를 작성을 하시면 된다.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보고서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말도 쓰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구어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문어체입니다.
그다음에 연구 결과 논의 분명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표절 방지를 위해서 출처 명시를 하죠. 그다음에 이거 되게 지금 굉장히 뭐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계속 표절 때문에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남이 썼는 거를 지가 쓴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표절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논문의 것들을 인용을 해갖고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형태의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우리 간호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기술을 해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네, 정리를 해보면 연구 계획서가 왜 중요한가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수행하고 난 후에 결과를 정리하는 문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와 연구 계획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 구성 요소별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연구 보고서는 특히 이 연구가 제대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수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그 논문은 그냥 찢어 버려야 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윤리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게 조금 분량이 많아서 특히 오리엔테이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서 전체 녹음을 다 했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된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녹음을 다시 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세 번째 하고 나니까 1시간 20분짜리가 55분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거는 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로 쪽지를 보내게 되면 회신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소통을 하도록 하십시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딱딱하고 막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또 어떤 학생들은 영상에서 내가 너무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면 플랫으로 가기 때문에 좀 졸린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액센트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알맹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부담스럽진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싫어서요.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좀 이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과제 점수를 좀 더 잘 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 반드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끊겠습니다.